제 아들이 처음 무너진 건 집을 빼앗긴 그날부터였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했던 아이였어요. 낮엔 회사에서 땀 흘려 일하고 밤엔 배달과 알바를 뛰며 돈을 모았습니다. 신혼 초엔 에어컨도 없이 여름을 견디고 겨울엔 전기장판 하나로 버텼죠.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은행 대출을 얹어 장만한 20평 남짓한 아파트. 그게 아들의 전부였고 작은 가족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레 말했어요. 어머니, 대출 때문에 잠깐 친정 엄마 명의로 돌려놓을게요. 금방 다시 바꿀 거예요. 아들은 잠시 망설였지만 끝내 도장을 찍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의심하지 못한 거지요. 하지만 그날 이후 집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등기부엔 아들 이름이 사라지고 며느리 친정엄마 이름만 선명하게 남아 있었죠. 며느리는 결혼 초엔 참 살가웠습니다. 음식도 잘하고 명절마다 선물도 챙기고 예의 바른 며느리였어요. 그런데 손주가 태어나고 조금씩 달라지더니 저희는 핵가족이에요. 어머니 너무 깊이 관여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선을 긋더니 명절에도 아들 생일에도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꾹 참았습니다. 요즘은 부모 간섭이 꼰대라는 말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울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나 이혼당했어. 집도 잃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소송을 냈고 위자료는커녕 재산분할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미 집은 친정엄마 명의였으니 법적으로 아들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엄마, 그 집 내가 벌어모은 돈인데 왜 내 것이 아닐까? 아들의 말은 칼날처럼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후 손주는 외할머니 집에서만 컸습니다. 저를 봐도 할머니, 언제 또 와요? 낯설어 했죠. 그 말이 또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들은 점점 무너졌습니다. 일도 잃고 몸은 야위고 마침내 서울역 대합실에서 신문지 덮고 쓰러졌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저혈당 쇼크라 했습니다. 하루 두 끼도 제대로 못 먹으며 버티다 결국 쓰러진 겁니다. 병원비는 제가 냈습니다. 노후자금이었지만 아들이니 당연했지요. 그런데 더 참담한 건 그 순간에도 며느리에게선 연락 한 통 없었다는 겁니다. 전화도 문자도 모두 무시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기 관련 고소가 들어왔습니다. 고소인은 다름 아닌 며느리 친정엄마였습니다. 명예 이전을 강제로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제가 아들을 협박했다고까지 써 있었어요. 저는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본 건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이었습니다. 제 손주가 증언대에 앉아 말했거든요. 할머니는 가끔 무섭게 화내요. 엄마랑 외할머니는 항상 절 웃게 해줘요. 그 짧은 말 한마디에 저는 위협적인 시어머니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날 법정을 나오며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니? 그 후 아들은 제 좁은 전셋집에 들어왔습니다. 지붕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지만 며칠 뒤 현관 앞엔 누런 봉투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주거침입 및 재산침해 가처분 신청. 며느리 쪽에서 또 소송을 걸어온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 거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혼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바보였어. 다 내 잘못이야. 그 모습은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아들은 제 곁에 있으면서도 늘 허공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있어도 밥 한 숟가락 뜨지 못했고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방에만 틀어박혀 담배만 피우다 잠드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안쓰럽던지 제 마음은 하루하루 무너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거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몰래 나가보니 아들이 무릎을 꿇은 채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야. 내가 다 바보였어. 그 말을 중얼거리며 어깨를 들썩이는 모습은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용기를 내어 며느리 집을 찾아갔습니다. 손주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는 생각이었죠.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며 며느리가 차가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까지 왜 오셨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했니? 집도 아이도 다 빼앗고 이제 남은 게 뭐니? 그러자 며느리는 시선을 피하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우린 이미 끝났어요. 아버지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집 원래 우리 엄마가 도와서 산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처음부터 모든 게 계획이었나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예전부터 인터넷 쇼핑몰이며 부동산 투자며 자꾸 손을 벌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금 출처는 늘 불분명했습니다. 아들이 벌어온 돈, 손주 돌잔치에서 받은 축의금, 심지어 손주 이름으로 들어온 학습비까지 모두 며느리 손을 거쳐 사라졌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땐 이미 늦었지요. 모든 게 친정 쪽 계좌로 흘러 들어간 뒤였습니다. 보험도 대출도 아이 명의 계좌까지 모두 정리되어 있었고 아들은 빈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술에 취해 아들이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나 진짜 죽고 싶었어. 근데 엄마가 있어서 참았어. 그 말은 제 가슴을 도려냈습니다. 제가 아니었다면 이 아이는 이미 삶을 포기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기막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며느리 친정 엄마가 또다시 우리를 고소했다는 겁니다. 명예 이전 과정에서 강제로 도장을 찍게 했다는 주장이었죠. 저는 분노에 몸이 떨렸습니다. 도대체 뭘 더 빼앗아 가려는 건지. 법정에 서던 날 며느리와 그 친정 엄마는 태연했습니다. 심지어 손주까지 증인석에 앉혀 할머니는 무섭다라는 말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습니다. 아이의 입을 통해 저를 괴물로 만드는 그 잔인함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재판은 길게 이어졌습니다. 며느리 측은 교묘하게 말을 바꾸고 증거랍시고 내민 서류는 온통 친정 엄마 명의로 넘겨진 자료들이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 수조차 없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했지만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얘야, 넌 잘못한 게 없어. 잘못한 건 내 옆에 있던 사람들이야. 그러자 아들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난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이제 모든 게 끝난 것 같은데. 저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등을 두드리며 함께 울 뿐이었죠. 며칠 뒤 며느리 쪽에서 보낸 서류가 또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아들이 제 집에 머무른 걸 두고 주거 침입과 재산 침해라며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도대체 뭘 더 빼앗아가야 속이 풀리는 걸까요? 아들은 점점 더 무너져 갔습니다. 낮에는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밤이면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게 들키지 않으려 했지만 저는 매번 그 울음을 다 듣고 있었습니다. 엄마, 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집도, 아이도, 가정도 다 잃었어. 그 말은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손주는 여전히 외할머니 집에서만 지내며 저를 낯선 아줌마 대하듯 했습니다. 어느 날 잠깐 마주쳤을 때 아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언제 또 와요? 그 순수한 한마디에 저는 집에 돌아와 혼자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밥맛도 없고 일할 의욕도 잃었습니다. 도로공사 현장, 알바에 나갔다가도 갑자기 멍하니 서 있다가 욕을 먹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술에 취한 아들이 갑자기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나 죽고 싶었어. 근데 엄마가 있어서 그래도 참았어. 그 말은 제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손주라도 한번 꼭 안아보고 싶었거든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울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며느리가 나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제발 그만 오세요. 저희는 이미 끝났잖아요. 아버지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집 원래 저희 엄마가 도와줘서 산 거예요.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무너져 앉아 처음부터 모든 게 계산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몸이 떨렸습니다. 며느리 친정엄마는 이미 수십 건의 부동산을 비슷한 방식으로 명의를 바꿔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단순히 어리숙해서 속은 게 아니라 애초에 큰 판 속에 말려든 것이란 거려. 아들은 제 앞에서 연신 자책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도장 찍은 내가 바보였어.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얘야, 잘못한 건 내가 아니야. 너는 사랑을 믿었을 뿐이야.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오히려 요즘 시어머니들이 참견이 심해서 그렇다. 아들만 믿고 결혼하는 건 구시대적이다라며 저를 꼰대 취급했습니다. 그 말들이 제 등을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지만 그 길이 얼마나 멀고 고통스러울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재판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며느리 친정엄마는 눈 하나 감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들이 우리 집에 강제로 도장을 찍게 했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가 협박까지 했습니다.
그 뻔뻔한 목소리에 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날 법정에서 손주가 증인으로 불려 나왔습니다. 작은 몸으로 판사 앞에 앉아 말했지요. 할머니는 가끔 무섭게 화내요. 엄마랑 외할머니는 항상 날 웃게 해줘요. 그 한마디에 제 인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나쁜 시어머니로, 위협적인 어른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법정을 나서던 순간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 도대체 뭘. 그 후에도 며느리 쪽은 집요했습니다. 제 집 문 앞에는 수시로 내용 증명이 날아왔습니다. 아들을 제 집에 들였다고 주거 침입, 재산 침해라며 또다시 가처분을 내세웠습니다. 아들은 그때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나 때문에 엄마까지 고생이야. 저는 그저 등을 두드려주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더 기막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며느리 친정 엄마가 부동산을 수십 채나 비슷한 수법으로 챙겨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명의를 바꾸고 위장 증여를 꾸미고 세금을 빼돌리고 국세청이 움직이고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제야 희미한 빛이 보였습니다. 아들이 단순히 어리석어서 속은 게 아니라 애초에 거대한 판 속에 희생된 것이란 게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번엔 진실이 밝혀지게 해주세요. 그러나 며느리는 여전히 뻔뻔했습니다. 법정에 나와 눈 하나 깜빡 않고 말했습니다. 저는 피해자예요. 모든 건 엄마가 대신한 거예요. 자신의 손을 깨끗하다 말하며 오히려 아들을 무능력자로 몰아갔습니다. 아들은 점점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판사 앞에서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제가 바보였습니다. 다 제 탓입니다.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피고석에 앉은 며느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빼앗아 가고 싶었니? 집도, 아이도, 이제는 아들의 삶까지. 넌 결국 내 손으로 무너뜨린 거야. 순간 법정 안이 술렁였고 판사가 제게 자제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제 울분은 모두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아들이 제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래도 이제 끝인가 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얘야. 이제 시작이야.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 그리고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친정 엄마의 불법 행위가 하나둘 낱낱이 밝혀지기 시작했으니까요. 며느리 친정 엄마의 불법 행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명예 이전 문제라 생각했지만 경찰 조사에서 드러난 건 충격이었습니다. 위장 증여, 세금 포탈, 문서 위조까지 아들을 이용해 수십억대 부동산을 세탁해온 거대한 사기였던 겁니다. 언론에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위장 증여로 수십억 부동산 빼돌린 60대 여성 구속.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됐지만 저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 며느리 친정 엄마였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오랜만에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조금은 살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참고 있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 얘야, 이제 우리한테도 하늘이 열리나 보다. 하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뻔뻔했습니다. SNS에는 행복한 일상 사진을 올리며 어떤 시련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난 강한 엄마니까. 그런 글만 가득했습니다. 아들은 휴대폰 화면을 내려놓으며 한숨 쉬었습니다. 저 사람 언제까지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며칠 뒤 가정법원에서 첫 조정 기일이 열렸습니다. 아들은 정장을 차려입고 당당히 섰습니다. 저는 뒤에서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판사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부당한 재산 이전과 친권 행사 문제를 고려할 때 친권과 양육권의 조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흔들렸습니다. 차갑고 당당하던 표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눈빛에 두려움이 스쳤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변호사와 함께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면접 교섭권, 양육권, 위자료 청구까지 법적으로 다시 싸우기 시작한 겁니다. 손주가 아빠 품으로 돌아오기까지는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낯설어 말도 하지 않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이 곁에 있으면서 책을 읽어주고 잠자리에 들 때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이제 진짜로 나 지켜줄 거야? 아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빠가 절대 너 혼자 두지 않을게. 그 순간 아이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진실은 결국 이기는 법이야. 거짓은 잠시 사람들을 속여도 끝내는 무너지고 마는구나. 며느리는 여전히 집착을 놓지 않았습니다. 면접 교섭 때마다 아이를 과하게 꾸미고 집에 돌아오면 손주는 늘 지쳐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언제 또 와? 그 말이 반복될 때마다 아들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 다시 나아가 아이를 지켜내기로 굳게 다짐했으니까요. 재판은 길고도 고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끝까지 양육권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이는 제 전부예요. 아빠는 무능하고 불안정해요. 그녀는 그렇게 판사 앞에서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세상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조사관이 제출한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현재 주 양육자와 아이의 관계는 안정적임. 과거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언어적 압박과 갈등 유도가 아이의 불안을 심화시킴. 그 한 줄이 재판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아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판사님, 저는 아이를 지키고 싶습니다. 그동안 무너졌지만 이제는 다시 설 겁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양육권은 아버지에게, 면접 교섭권만 어머니에게. 그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며느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당당하던 태도는 사라지고 처음으로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서서히 아빠 곁에 적응해 갔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들려주고 아빠가 해준 김치볶음밥이 맛있다고 자랑했습니다. 밤에는 제 방에 와서 꼭 안기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이제 무섭지 않아.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또 울고 말았습니다. 그 무렵 며느리는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 글을 올리며 아이를 빼앗긴 억울한 엄마라 자신을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사람들이 쉽게 속지 않았습니다. 댓글엔 이런 말이 달렸습니다. 아이를 힘들게 한 건 결국 당신이잖아요. 거짓으로는 오래 못 버텨요. 궁지에 몰린 며느리는 또 다른 소송을 냈습니다. 위자료 과다 청구라며 보복성 소송을 걸어왔지요. 그러나 법원은 냉정했습니다. 명백히 보복성 소송으로 판단됨. 각하한다. 그제야 며느리의 발악은 힘을 잃어갔습니다. 남은 건 초라한 SNS 글뿐이었고 아이도 더 이상 그 글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조금은 평범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래, 이제 곧 끝이구나. 진실은 결국 살아남는구나.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는 걸. 마지막 순간까지 며느리는 분명 발악을 할 것이고 그 끝에서야 비로소 통쾌한 결말이 올 거라는 거려. 며느리는 마지막까지 발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항소장을 내며 또다시 법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저는 피해자예요. 남편과 시댁이 날 모함했어요. 그녀는 여전히 뻔뻔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 조사에서 드러난 추가 증거가 있었습니다. 위장 증여와 세금 포탈, 심지어 문서 위조까지. 며느리 이름으로 된 통장 거래 내역이 낱낱이 공개됐습니다. 판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부당한 재산 취득과 허위 진술, 명백히 인정됩니다. 친권 박탈, 양육권 제한, 위자료 청구 기각. 그 순간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그녀가 붙잡던 마지막 줄마저 끊어졌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들고 판사에게 고맙다 말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오랜 세월 눌러온 울음을 마침내 쏟아냈습니다. 며느리는 판결 직후 언론을 찾아가 또다시 억울한 엄마 코스프레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여론이 등을 돌렸습니다. 아이를 힘들게 한 게 누군데 거짓으로는 못 버틴다. 댓글 하나하나가 칼처럼 며느리를 베어갔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모든 계정을 닫고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검찰에서 구속 기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불법 부동산 거래, 위장 증여, 사기 혐의. 이제는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법원 앞에서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진짜 끝났어. 우리가 이겼어.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뻥 뚫린 듯 했습니다. 수년간의 눈물과 고통이 한순간에 풀려나갔습니다. 손주는 아빠 품에서 활짝 웃었습니다. 할머니, 나 이제 무섭지 않아. 아빠가 있으니까. 저는 아이를 꼭 안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이 아이는 절대 빼앗기지 않으리라.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로 새 삶을 시작해요. 이제는 지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이긴 삶을 살아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얘야, 너는 다시 태어난 거야. 그리고 나도 다시 살아난 거고. 그날 밤, 창문 너머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차갑던 별빛이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수많은 상처 끝에 찾아온 통쾌한 순간,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은 그렇게 열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